최근 트럼프의 행보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맞대응하자 트럼프는 꼬리를 내리며 한국의 핵무장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 세계 방송국 언론사들이 몰려와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 내용을 미국 예일대 강의에서 다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드류. 예일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는 미국인 학생입니다. 텍사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성장했어요.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미군에서 복무했기에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를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으로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리슨 교수님의 현대 군사 강국의 조건 강의와 한국인 교환학생 민준호와의 만남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현대 군사 강국의 조건 강의는 군사학을 전공하는 제게 흥미로운 주제였죠. 자리에 앉아 친구 다니엘과 작은 토론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는 교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해?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글쎄,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숫자로 보면 중국에 비해 한참 모자라잖아.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인 교환학생 민준호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죠. 불편해. 사실이잖아. 제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준호는 놀랍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병력 수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현대 전쟁은 기술력과 전략, 그리고 전투 경험의 조합이니까요. 그의 차분함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 한국은 미국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준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와 훈련된 군인들이 있으니까요. 다니엘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라지 않아? 중국은 병력 수만 해도 한국의 몇 배인데.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민준호의 침착함이 점점 짜증나게 느껴졌어요. 전투에서는 병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한국군은 기술력과 전투 경험이 핵심이죠. 저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들었어? 이 친구는 한국이 중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 몇몇 학생들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호는 고립되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은 복합적인 요소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우수한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 경제력도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였을걸? 말이 점점 격해지던 순간 강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 전쟁이라도 났나? 교수님의 한마디에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다니엘은 자리로 돌아갔고 민준호도 깊게 숨을 내쉬는 것이 보였어요. 왜인지 제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강의가 어쩌면 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등장으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민준호와 저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신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아 교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현대 전쟁에서의 군사력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있었던 논쟁이 궁금하군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누고 있었나요? 자신감 있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희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강대국 앞에서는요.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했죠. 중국은 병력만 해도 14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수적 우위로도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민준호가 손을 들고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정신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결합되어야 진정한 군사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반박했습니다. 그래. 그럼 베트남전에서도 한국은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해리슨 교수님이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앤드류.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역할은 상당했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교수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별 역할을 못했다고 확신했었거든요. 민준호의 얼굴에 작은 승리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어요. 교수님은 강의 주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에서 숫자가 중요한가요? 군사력을 평가할 때 병력 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다니엘과 저는 거의 동시에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도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민준호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흥미롭군요. 하지만 현대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군사력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물론 수적 우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약점이 많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최신 무기 체계의 운용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죠. 민준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첨단 무기와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질적인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해리슨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민준호의 말에 동의하셨어요. 맞습니다. 군사력은 무기의 성능과 군인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더욱 그렇죠. 반박하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하나씩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교수님의 설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군사력은 전략, 기술, 정신이 3박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죠. 강의를 들으며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호의 말이 사실일까?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적어도 제 의견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와 분석 자료가 보였어요. 여전히 한국이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제 생각을 대변하듯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 육군은 140만 명이고 한국은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병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다니엘의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예비군을 포함하면 전체 병력은 약 310만 명에 달합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310만 명이라니. 그건 정말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결국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민준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같은 무기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요. 코웃음을 쳤지만 해리슨 교수님이 민준호의 말에 동의하셨어요. 민준호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첨단 무기의 질적 우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죠. 교수님의 화면에 K9 자주포의 사양과 성능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6발의 발사 속도, 고정밀 유도, 포탄 사용 가능 등의 정보가 보였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첨단 무기를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니. 또한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다량 도입해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어요. 중국도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J-20은 아직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F-35는 이미 검증된 성능을 갖추고 있죠. 민준호가 미소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제 주장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현대 전쟁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현대 전쟁은 병력수보다 기술력이 중심이 됩니다. 정밀 타격 능력, 정보 수집 능력,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죠. 민준호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한국군은 특히 전투 효율과 정밀 타격 능력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병사 1명당 전투력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이제는 진지하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생산할 수 있나요? 미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현재 한국은 KF-21 보라매라는 자체 개발 전투기를 생산 중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다니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혼란이 보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는 너무 달랐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뛰어난 실전 능력을 보여주었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준호를 바라보니 그는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자신감이 이제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은 미군도 놀랄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담당 전선을 지켰어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이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역사 수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는 미군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많았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나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과 직접 전투를 수행했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실제 전쟁 경험자라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군은 베트남 정글에서 독특한 전투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야간 정찰과 매복 작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적은 병력으로도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민준호가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한국군은 전투 경험을 통해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군사력 기반이 되었죠. 반박하려다 말았습니다. 실제 전투 경험자인 교수님 앞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 어려웠어요. 한국군의 핵심은 정신력과 단결력이었습니다. 미군과 달리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전략적 대응을 보여주었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정신력만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결국 무기와 장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신력이 없는 군대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어도 위기에 쉽게 무너집니다. 전쟁 역사를 보면 우수한 정신력을 가진 군대가 강한 무기를 가진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호의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민준호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쟁 후 경제 발전에 집중하면서 군사력 현대화도 함께 이루어냈죠. 민준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현대 전쟁의 필수적인 시사의 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다니엘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경제가 강하다고 군사력도 강한 건 아니잖아요. 일본만 해도 경제는 강하지만 군사력은 약하다고 평가받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경제 발전과 함께 국방력 강화에도 큰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군사력 발전에서는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죠. 그리고 교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일을 알고 있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협상 카드였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카드를 썼다고요? 그건 몰랐네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였죠.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니엘과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국과 그 군사력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은 아닐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저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이 없는 한국은 여전히 무력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안보는 결국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민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통해 핵무기 개발 허용을 이끌어낸 것은 한국의 협상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호의 말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민준호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의 협상력과 군사적 자립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였죠. 이제는 완전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던 것이 있었을까?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전쟁 후 한국은 자립을 위해 철저하게 경제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원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민준호가 교수님의 말에 이어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어요. 지금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도와준 것도 사실 아닌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낸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이 더 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지만 그것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나라는 많지 않았죠.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군사력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군사력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은 군사기술 발전으로 이어졌죠. 민준호가 말했어요. K9 자주포와 최신 전투기 개발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외국 무기를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역경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의지가 원동력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근면함도 큰 역할을 했고요. 이어서 교수님은 트럼프의 핵무기 개발 허용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력한 한국이 동북아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건가요? 단순한 보호국이 아니라.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입니다. 한미 동맹도 이제는 더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했죠. 해리슨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을 함께 키운 나라입니다.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문화, 경제, 외교력을 갖춘 복합적 강국으로 성장했죠. 민준호를 바라보니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강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민준호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때때로 메모를 하면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강희가 잠시 쉬는 시간에 용기를 내어 민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호, 솔직히 말하면 난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아.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판단했어. 민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넌 내게 화내지 않았어? 난 분명 너를 무시했고 내 나라를 깎아내렸는데. 민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화내는 건 쉽지만 이해시키는 건 어렵잖아. 난 그저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길 바랐고.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해리슨 교수님이 다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군사력은 단순한 수치의 집합이 아닙니다. 병력수, 무기의 양, 국방비 등의 표면적인 지표만으로는 실제 전투력을 판단할 수 없죠. 전략적 사고와 자립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져도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는 건가요? 자원이 부족해도 전략과 의지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점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단순한 보호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짐을 챙기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시 민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난 여태까지 너무 우물안개구리였어. 미국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 민준호는 제 솔직한 마음을 느꼈는지 대답했습니다. 배워가면 되지. 너도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가졌잖아.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겠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때 다니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중국은 강하지만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가. 특히 기술력과 전략 면에서는. 다니엘의 말투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해리슨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군사력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신뢰와 자립입니다. 동맹을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자국의 역량을 키우면서도 동맹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군사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초반의 갈등이 이제는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완전히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하며 오늘의 강의를 되새겼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무엇보다 민준호와 같은 한국인 친구를 통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간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수업을 위해 서둘러 나갔지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민준호와의 첫 만남부터 교수님의 강의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제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준호가 나가려다 제 쪽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단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을 다 담으려 노력했어요. 민준호가 다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말 다가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뭔가 주저하게 되었죠. 그가 먼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 들었어. 생각이 바뀌었나 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배웠어. 내가 잘못했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너는 그걸 할 수 있어서 정말 대단해. 그때 다니엘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난 여전히 한국이 중국보다 강하다는 건 인정 못하겠어.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아. 민준호는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함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현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단순히 누가 더 강하냐보다는 각국의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군사학이 아닐까? 다니엘의 어깨를 치며 말했어요. 너도 고집 좀 줄여. 민준호 말이 맞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이 있었던 거야. 다니엘도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면서 무시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민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기분 나빴지만 이제 내가 이해하려 해서 고마워.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오해는 생길 수 있어. 중요한 건 오해를 풀려는 노력이지.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남아있던 긴장감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한국 음식 같이 먹자. 난 한 번도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민준호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캠퍼스 근처에 맛있는 한식당이 있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뭐가 좋을까? 민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맛있는데 데려갈게.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다니엘이 슬며시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사실 나도 한국 음식에 관심 있었거든. 민준호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 함께 가자.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강의실을 나섰어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새로운 우정과 배움의 기회로 바뀌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바라본 캠퍼스의 풍경이 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학교 생활이 더욱 의미 있게 변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처음으로 제 사고방식과 편견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 날이었죠. 책을 몇 권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려 했지?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였나? 자신과의 대화를 중얼거리다 보니 어떤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준호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조금 가까워져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민준호의 한국 친구가 물었어요. 앤드류가 먼저 사과했다며? 정말 그랬어? 민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솔직해서 놀랐어. 처음에는 완고했지만 해리슨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민준호가 긍정적으로 말해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들의 대화가 계속 귀에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서관을 나오던 중 해리슨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왜 그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시나요? 다른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 같은데요. 해리슨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강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 나는 베트남에서 직접 한국군과 함께 싸웠고 그들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어. 그건 교과서나 뉴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었지. 진지하게 물었어요. 강함이란 뭐죠?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과 기술력으로 뒷받침되는 실력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음 수업을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오후 수업 시간, 민준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알아봐야겠어. 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 민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정말 좋은 변화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인 친구를 제대로 사귀고 싶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진짜 우정을 나누고 싶어. 민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진짜 친구로 시작하자.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 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민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노력하는 게 진짜 강함이야. 그런 점에서 넌 이미 많이 강해진 것 같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는 가볍게 주먹을 맞대며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호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고 민준호는 최대한 자세히 대답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지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전에는 민준호의 자신감이 거만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문화와 국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변화한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문화적 교류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도서관에서 한국 전쟁과 경제 성장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호, 이것 좀 봐.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을 줄이야.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활약상이 정말 대단했더라. 역사 수업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야. 민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강함은 자립하려는 의지라는 걸 이제 알겠어.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의 강국이 된 과정이 정말 놀라워. 민준호의 표정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 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바라보는데 넌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한국 교환학생들과 마주쳤고 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전에는 그들을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문화와 국가에는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 민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공감했어요. 맞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교류가 시작되는 거야. 다니엘도 우리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민준호, 다음 주에 있을 해리슨 교수님의 특강에 같이 갈래? 주제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래. 우리 셋은 함께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함께 군사학 수업을 듣기로 했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했어요. 해리슨 교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특강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특히 앤드류 학생, 당신의 관점 변화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셋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군사학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역사를 포함합니다.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진짜 강함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있던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호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어.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민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같이 성장하자.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참했습니다. 나도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함께 배워가고 싶어. 우리 셋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밝게 웃었어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문득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변할 순 없겠지만 천천히 배우면 되겠지. 중요한 건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민준호가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많이 배워야 해. 서로에게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해리슨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진정한 군사 강국의 시작이다. 그 말은 단순히 군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문화 교류의 모든 측면에 해당되는 진리였어요.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며 우리 모두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 번의 갈등이 이렇게 깊은 이해와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교류의 진정한 가치이자 교육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한국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널렸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다니 답답하네 여기.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음식 블로그를 운영 중인 이 여성은 한식 빼고는 모든 음식을 리뷰했을 정도인데요. 과거 한식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최근 한식 리뷰에 대한 댓글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성은
노트북 앞에서 홀로 중얼거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메시지를 받은 여성의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국의 음식 블로거 루시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음식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루시퍼라고 해요. 블로그를 한 지 벌써 5년 되었고, 나름 맨체스터에서 저희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잘 될 수 있었던 건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모험을 즐기는 미식가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맛을 탐험하는 게 저의 열정이었죠. 존경받는 푸드 블로거로서 제 일이자 열정은 성실하고 통찰력 있는 리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한 가지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년 동안 한식에 대해 완고한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식에 대한 제 과거의 경험들이 입에 쓴맛을 남겼어요. 말 그대로예요. 정통 한식이라고 주장하는 요리를 맛볼 때마다 식상한 맛, 물렁한 식감, 전체적인 특색 부족에 솔직히 많이 실망했죠. 마지막으로 접한 한국 제가 평범하고 실망스러운 음식들만 만났을 때 모두가 한식에 대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루시퍼 음식 블로거라면서요. 몇 번의 경험만으로 어떻게 한 나라 음식 전체를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음식처럼 즐겁고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는 건 사실 저답지 않죠. 사실은 예전에 크게 트라우마를 갖게 된 일화가 있었어요. 과거 저는 친구인 링링과 함께 요즘 이곳에서 뜨고 있는 유명한 한국 김밥과 봉지라면을 사서 제 친구인 링링의 집으로 향했어요. 링링은 친절하게도 김밥과 라면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었죠. 저희는 함께 조리해서 한국 음식을 리뷰하기로 했어요. 링링은 라면을 조리하고 저는 김밥을 해동시키기로 했죠. 함께 요리를 하고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매워 보이는 라면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라면에서는 보기 힘든 비주얼이었죠. 저는 면을 해치고 사이에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보려고 다가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라면 사이에는 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놀라면서 뒤로 넘어지며 벌벌 떨자 링링이 무슨 일이냐며 물을 가지러 갔다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쥐가 있어 라면 안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링링은 라면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게 왜 저는 링링의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왜라니 쥐가 나왔다고 신고해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쥐도 먹는 거야. 원래 들어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놀라? 저는 링링의 말에 이제는 패닉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결국 저는 링링에게 다음에 먹자고 이야기를 한 뒤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헛구역질만 계속 해댔죠. 그 이후 한식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대체 왜 한식이 유행인지 이해도 할 수 없었죠. 한식이라면 이제는 토부터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 팔로워들이 계속해서 한식 콘텐츠를 요청했거든요. 그들은 제가 동네 최신 한식 바비큐 식당을 리뷰하고 최신 유행 비빔밥 맛집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최근의 김밥 열풍에 대해 한마디 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저는 매번 바쁜 일정이나 다른 요리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핑계로 정중하게 거절하곤 했죠. 그런데 한 구독자분께서 진지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루시퍼님, 저는
루시퍼님의 첫 구독자입니다. 구독자가 없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글을 항상 팬심을 다해 챙겨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혹시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아예 리뷰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실 저는 불치병이에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저는. 루시퍼님께서 여러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묘사해 주신 글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고는 했어요. 죽기 전에 루시퍼님께서 한국 음식을 먹고 리뷰해 주시는 글을 꼭 보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글을 보고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감동도 감동이었지만 저의 첫 구독자가 불치병이라뇨. 사실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분이 연락까지 주신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글을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뒤 저는 제가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의 첫 구독자가 원하는 한식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블로그는 구독자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철저하게 리뷰한다는 평판을 쌓아왔는걸요.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음식. 블로거로 남으려면 저는 한식의 새로운 눈과 편견 없는 입맛으로 접근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식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기로요. 이제까지의 선입견은 접어두고 한식의 맛과 전통에 빠져들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기로 했죠. 저는 한식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식당에나 가서 한식을 판다고 주장하며 정통의 경험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저에게는 복잡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한식의 지형을 헤쳐나갈 안내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의지했어요. 한식의 기본과 주요 재료 문화적 의의를 이해하는데 조금의 조사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검색을 해보면서 저는 조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25년까지 세계 한식 시장이 무려 2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아시나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0%라고 해요. 한식이 서울에서 런던까지 전 세계 미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건 이로 인해 분명해진 셈이었죠. 그러다 한국 음식에 관한 수많은 기사, 블로그 포스트 포럼 토론을 훑어보던 중 한 헤드라인이 제 눈에 띄었어요. 한식의 어두운 면 가짜 제품과 진정성을 위한 투쟁. 저는 흥미가 생겨 링크를 클릭하고 읽기 시작했죠. 기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식의 세계적 성장세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식이 문화적 현상이 되어 모퉁이마다 한식 바비큐 식당이 생겨나고 김치가 가정 필수품이 되었다고 쓰여 있었죠.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자 어조가 바뀌었어요. 기사는 한식 성공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통, 한식으로 가장한 가짜 제품이 널리 퍼져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소위 한국 요리가 사실은 허접한 재료로 만든 싸구려 모조품들이 많으며 진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사는 한식 열풍을 이용해 정통 한식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중국산 짝퉁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는 수많은 사례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가짜 미역부터 모주 김치까지 이런 가짜 제품들은 소비자를 속이고 정통 한식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었죠. 믿을 수 없다는 듯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저는 무거운 깨달음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한식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이 혹시나 이런 가짜 제품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처럼
저도 요리사기의 희생양이 된 걸까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식을 대표한다고 했던 그 식상하고 실망스러운 식사들. 그것들이 애초에 모두 가짜였을 가능성이 컸죠. 그 생각에 분노와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불의를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한식의 진정성을 옹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죠. 한식의 실상과 진짜 한국 제품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저 자신은 물론 팔로워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먼저 정통 한식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재적으로 가짜일 수 있는 음식과의 과거 만남에 의존할 순 없었으니까요. 한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맛과 기술. 전통의 근원으로 저는 직행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배고프고 호기심 많은 음식 블로거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죠. 바로 한국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한식 문화의 중심지로 향하는 미식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됐죠. 저는 진정한 맛의 이면에 숨은 진실을, 그리고 한식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랑하게 만드는 비결을 발견하리라 마음먹었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고 여정을 준비하면서 점점 흥분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편안한 구역 밖으로 나가 한때 무시했던 음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의 마음을 열어야 했죠. 하지만 저뿐 아니라 진실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전 세계 미식가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떠나야 할 여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서울 여행이 삶을 바꾸는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리란 걸 몰랐죠. 제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입맛을 넓히며 한식에 대한 열정의 불을 지필 여정 말이에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건 그저 제 맛있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 보아요. 한 입 한 입 맛있게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 혈관을 타고 흘렀어요. 드디어 한국 서울 정통 한식을 찾아 미식 탐험을 시작할 곳에 도착한 거죠. 활기찬 대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과 고궁, 그리고 무엇보다 입에 침이 고이는 음식들이 가득한 곳이었지요. 저는 짐을 챙겨 트렌디한 강남 지역 호텔로 향했어요.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며 거의 모든 블록마다 늘어선 레스토랑과 식품 노점의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공기는 지글거리며 구워지고 있는 고기와 향긋한 국물, 매콤한 찌개 냄새로 가득했는데 하나같이 유혹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을 판다고 주장하는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 정통의 경험을 기대할 순 없었어요. 가짜 제품의 만연함을 배웠으니 저는 이제 최대한 정통적인 경험을 추구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명한 여행자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죠. 바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죠. 하하, 저는 서툰 한국어와 열정적인 손짓 덕분에 친절한 서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세대를 거쳐 전통 요리를 내놓아온 가족 경영 식당이나 단골들에게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 노점 같은 숨은 맛집들을 기꺼이 알려주었죠. 추천 목록을 손에 넣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은 채 저는 서울의 미식 경이로움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행선지는 좁은 골목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이었는데 한국 요리의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인 매콤한 순두부찌개로 유명한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을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부부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공기는 부글부글 끓는 육수 냄새와 그릇이 부딪히는 은은한 소리로 가득했죠. 주문을 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순두부와 신선한 채소,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붉은 국물을 솜씨 좋게 뚝배기에 담아주셨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한식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순두부찌개는 제게 깨달음 그 자체였어요. 매운맛과 감칠맛 그리고 편안함의 완벽한 조화였죠. 부드러운 순두부는 입에서 사르르 녹았고, 해산물은 구수하고 복잡한 육수에 감칠맛을 더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먹었던 싱거운 모조품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다음 며칠 동안은 가능한 한 많은 정통 한식을 맛보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저는 콩나물 국밥이라는 든든한 콩나물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고, 빈대떡이라 불리는 녹두 부침개의 바삭하고 노릇한 완벽함에 감탄했죠. 혀 끝을 얼얼하게 만들면서도 더 먹고 싶게 하는 떡볶이의 화끈한 매운맛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저를 사로잡은 건 맛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서울에서 식사를 하는 전체적인 경험 자체였죠. 길거리 음식에서는 솜씨 좋게 고기를 구워내고, 거대한 떡볶이 냄비를 저어대는 상인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손님들이 모여 앉아 직접 고기를 굽고 함께 먹는 즐거움을 나누는 한식. 바비큐 식당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정겨웠지요. 한식이 세계에 깊숙이 빠져들면서 저는 각각의 음식 뒤에 숨겨진 깊은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비롯한 발효 음식이 한국 요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맛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까지 가득하다는 사실을 배웠죠. 손맛이라는 개념도 알게 됐는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맛을 강조하는 거예요. 각각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 쏟아붓는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죠. 저는 한국 요리사와 한국의 음식 블로거, 열정적인 미식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식을 형성해온 풍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얻었어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집안 레시피나 신선하고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각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술적 감각에 관한 이야기에 저는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이 모든 맛있는 경험과 문화적 통찰력 속에서도 저는 고향에서 마주쳤던 가짜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아직 완벽하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경험하는 생생하고 정통적인 맛과 오랫동안 제 한식 인식을 물들여온 실망스러운 짝퉁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한식의 진실을 팔로워들과 공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배불리 먹은 김치의 힘과 한식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무장한 채 가짜 한식 제품의 세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새롭게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머리가 핑핑 도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은 색감과 맛 문화적 통찰력이 소용돌이친 격동의 나날이었고, 매 끼니가 이전보다 더 맛있고 정통적이었죠. 블로그 포스트를 쓰려고 맞붙은 자리에서 저는 더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한식 문제 파악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거리로 나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만든 김치와 고추장을 자랑스럽게 진열한 아주머니들이 운영하는 시장을 찾아갔어요. 각 병마다 한국 요리의 오랜 전통이 깃들어 있었죠. 식당 주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이 요리에 언제나 가장 신선하고 정통적인 재료만 쓴다는 열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은 형석이라는 젊은 사업가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죠. 그는 해외에서 판매할 진짜 한국 식재료를 수입하는 작은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세계 시장에 가짜 제품이 만연한 데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했어요. 맛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형석 씨가 근심 어린 눈살을 찌푸리며 설명했어요. 가짜 제품들은 맛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한식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부실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발효 과정도 거치지 않은 가짜 김치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짜 고추장에는 싸구려 첨가물과 인공색소가 들어있어서 진짜의 풍부하고 복잡한 맛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지요. 형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올랐어요. 이 가짜 제품들이 어떻게 시장에 침범하여 소비자들을 속이고 정통 한식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거죠.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쳐갔어요. 제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던 그 식사 그때 그 라면이 애초에 모두 가짜 제품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생각해보니 그때 라면 껍질에는 여기서 보았던 한글과는 다른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모든 게 맞춰지는 기분이 들어요. 링링이 골라주었던 김밥과 라면, 그것들은 모두 진짜인 척하는 중국산 가짜 제품들이었던 것이 확실해요. 음식 블로거이자 식당에 노련한 제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가짜 제품 때문에 저희 구독자들이 한식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무심코 부추긴 건 아니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저는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식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고 관련 기사와 연구 논문을 탐독하기 시작했죠. 업계 내부 제보자 몇 명과도 접촉할 수 있었어요. 사실을 알아낼수록 저는 더 충격에 휩싸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짜 한국 제품의 문제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싸구려 모조품들이 한식 열풍을 이용해 품질과 정통성을 깎아내리며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어요. 또 이 가짜 제품들이 전통 조리법과 기술로 버텨내는 한국의 작은 사업체들에 끼치는 치명적인 타격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김치 제조사를 운영하던 가족들이 이 모조품들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었어요. 세대를 이어 내려온 그들의 전통 레시피와 기술은 결국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다행히 희망의 끝자락도 발견했어요. 형석 씨처럼 정통 한국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짜 한식을 지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적인 지지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 가짜 상품 단속과 한식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제 블로그가 목소리를 이용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성실한 장인과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독자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블로그 포스트를 쓰기 위해 안자 열정과 소명감으로 가득 찬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글의 재발견의 과정들과 서울에서 만난 생생한 맛, 그리고 가짜 한식 산업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진심을 담아 적었죠. 게시를 누르는 순간 마음속에 승리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저는 제 글이 여론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댓글과 공유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제 글이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독자들은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제 이야기에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도 가짜 한식을 접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통성을 위한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요리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투명성과 진실성 존중을 요구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의 가슴은 희망과 결의로 벅차올랐어요. 가짜 한식과의 전쟁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리란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음식 블로거로서 정통 요리의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찾았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를 배불리 먹고 불타는 가슴을 안고 세상에 맞설 준비를 했어요. 정직한 한국 요리 한 접시씩, 한 입 한 입씩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다졌죠. 진실은 밖에 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차로 녹초가 된 몸으로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제 머릿속은 아직 서울 여행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방에서 꺼낸 김치와 고추장 병들을 소중히 냉장고에 넣으며 달콤 쌉싸름한 향수에 젖었거든요.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와 아늑한 순두부찌개 식당에 제 정신을 남겨두고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제 여정이 끝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미식 깨달음을 넘어선 더 크고 넓은 목적이 저에게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오자. 한식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새로운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저는 서울에서 만난 요리의 역사와 문화적 기미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글을 쏟아내고, 독자들이 한국의 정통적인 맛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요리법과 일화군침 돌게 만드는 사진들도 공유했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겨우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진정한 변화를 만들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했죠. 그래서 다른 음식 블로거와 기자,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해 가짜 한식의 문제를 알리는데 함께 해달라고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통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요리 강좌부터 한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좌담회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또 현지 한국 식품점과 협력해 코리안 테이스트 페스티벌도 열었는데, 참가자들이 정통 한국 제품을 맛보고 작은 사업체 지원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게 했어요. 다행히 제 노력으로 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식의 진실성을 지키겠다는 열정을 공유하는 미식가와 요리사 지지자들의 모임이었죠. 우리는 함께 식품 라벨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며 기업들이 제품의 정통성에 책임을 지게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정부에서 발급한 정통성 인증을 받은 한국 식품만 판매할 수 있게 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는 등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어요. 반면 싸구려 가짜 제품의 홍수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사랑받던 가족 운영 김치 공장이 문을 닫는 등의 슬픈 일도 함께 애도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않았어요. 한식의 풍성하고 생생한 맛을 모든 이들이 가짜나 변질의 위험 없이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 말이죠. 몇 달이 흐르자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통 한식당을 찾아 진짜 서울의 맛을 경험하고 싶어 했거든요. 식료품점 선반에는 인증받은 한국산 제품들이 늘어났고 정통 식재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서울 여행을 다룬 제 블로그 글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독자에게서 온 이메일을 받았을 때예요. 제 글 덕분에 용기 내 자신의 도시에서 정통 한식을 찾아보게 됐고 그 경험이 삶을 바꿔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그렇게 깊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적었죠. 루시퍼님의 블로그 덕분에
한식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알게 됐어요. 진정한 한식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많이 울컥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여정을 떠난 이유였으니까요.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것들 말이죠. 그때 저는 소명을 확실하게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와 플랫폼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다음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으며 새로운 목적 의식과 열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길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방해물과 좌절도 있으리란 걸 알고 있었지만 변화를 이끌고 정통 한식의 맛을 모두가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힘이 제게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 블로그는 정통성과 문화적 감사에 대한 공통된 신념으로 뭉친 미식가들의 활발한 커뮤니티로 성장해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수많은 나라와 문화의 풍성한 요리 전통을 탐험할 놀라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모험이 고유의 맛과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항상 한국 요리의 생기 넘치고 영혼을 울리는 맛으로 돌아오곤 했죠. 한때 작았던 한국 식료품점은 이제 사랑받는 지역사회 기관이 되었어요. 팔을 벌려 저를 환영해 주시는 주인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미소는 지혜와 사랑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고는 한답니다. 그리고 가짜 한식과의 싸움은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교육하고 흔들림 없이 헌신을 다해야 하는 싸움이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진전이 보여요. 정통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투명성과 진실성 있는 음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맞닥뜨려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제 열정을 함께 나누는 세계 각국의 미식가와 요리사 지지자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한식은 물론 세계 모든 요리의 정통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최신 블로그 글을 쓰려 앉으면서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요. 모든 글과 이야기 레시피에는 한국 요리를 비롯한 세계 모든 요리의 진실된 맛을 모두가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 한 입을 베어 물며 저는 매콤하고 새콤달콤한 맛 감칠맛이 어우러지는 복잡한 풍미를 음미하며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준 놀라운 여정이 떠올렸어요. 순간 저를 음식 블로거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 볼까요? 미식가 여러분, 정통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 한국 요리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요리의 풍성하고 찬란한 진실을 기리는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식의 힘을 위해 건배합시다. 한국식으로 정통적이고 맛있게 말이죠.